네, 시장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시장에 큰 변화 없이 그동안은 금리의 상승, 소위 인플레에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컨센서스나 인사이트가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FOMC가 발표가 됐고요. 자, 시장은 비둘기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 다시 시장통을 열게 됐는데요. 자, 첫 번째로 나눌 얘기는 먼저 점도표의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 즉 금리의 중간값을 어디로 보느냐가 시장에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12월 달과 이 3월 달을 쭉 비교해 보시면 일단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간값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즉 2023년까지는 그 누구도 금리 인상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3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분명히 중요한 변화, 그것도 3번이나 4번 정도 지금보다 올려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중간값으로 눌러놓긴 했으나 연준 내에서 또 현재의 움직임,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채권 전문가들, 채권 쪽에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물가는 4% 뛸 수 있고 그것이 금융시장의 변동 요인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누군가는 금리는 움직일 것이고 정책의 변화도 생각외로 아래의 범위, 그 다음에 위쪽에 차지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중간값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상단에 위치한 사람들의 위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럼 이게 6월로 갔을 때 지금 12월에서 3월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6월로 갔을 때는 이쪽이 더 빽빽해질 거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물론 중간값은 여기나 여기 정도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책 변화에 대한 어떤 시장 내 욕구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한 번 더 중요하게 6월 달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시장의 이제 일간 동향인데, 자, 이쪽은 2년물, 이쪽은 10년물입니다. 자, 둘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움직였죠.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다가 발표되는 순간 쭉 급락하는 그런 형태.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예상했다시피 별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금리가 제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장기 금리가 정말로 1.6% 후반대가 길게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 일단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속도를 좀 죽여주는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일시적으로 눌렀다가 가더라도 이전에 이 가파른 상승 곡선과는 조금 다른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를 품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정말로 눌리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계속 두려움을 품었던 것은 연준이 나와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옐런이 인플레 없다고 얘기를 해도 금리가 계속 밀고 올라오니까 그에 대한 불안감을 시장에 계속 반영해 왔던 것 아닙니까? 성장주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그런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올라갈지 모르나 단기적으로는 확실한 고점을 확인하고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하향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상승 속도라도 죽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파월이 유일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자, SR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단 위험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방어 비용이라고 좀 봐야 될 텐데 그 위험자산 자체에서 국채를 빼주면서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 나가기 위한 노력 중에서 위험자산 대비 어느 정도의 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SLR인데, 자, 이것에 그동안 국채를 빼줌으로써 국채를 매입해도 자기 자본 비율이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적으로 매입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예금공사 그 대표도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 3월 말에 종료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과연 그러면 FOMC와 제롬 파월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이죠. 만약에 이걸 해주지 않으면, 연장해주지 않으면
이때 샀던 국채 물량 중에 일부가 매도로 나올 수밖에 없고 매도로 나오는 것 자체가 금리를 다시 들썩이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판단도 아마 3월 말까지는 계속 시장의 변수로 남아있을 수 있다. 자, 그럼 종합해보면 미국에서 지금 FOMC가 성장률을 올렸고요. 물가도 올렸습니다. 전반적인 연간 목표치를 올렸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정책금리는 계속 안 올리고 제자리를 지키려면 연준의 정책에 대한 신뢰, 시장과 연준의 얘기가 서로 잘 맞아 들어가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의심, 시장의 움직임과 연준의 말이 계속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은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까 살펴봤던 금리의 단기 고점 여부, 10년물 국리의 단기 고점 여부, SLR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단기 변동성은 열려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3, 4월 달에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 급등 과정에서 과연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연준의 대응에 따라 시장은 정말 안정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또 하나의 변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금리 상승에 우리가 대응 전략상에서 봤을 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가치주, 성장주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금리 상승에 버틸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죠. 금리의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종목. 그 금리의 상승분, 그 다음에 인플레 상승분 이상으로 배당을 주거나 그 정도의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유형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굳이 이분법적으로 보자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많기 때문에 가치주, 경기민감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경기민감주가 좋아서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 중심으로 지금 경기재개 관련주, 경기민감주들 중에서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경기재개 관련주, 그 다음에 가치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쪽 패러그래프 중에서 실제로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를 넘어서는 성장이나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의 압축이 필요하다라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FOMC의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